도서관 이야기 보따리 첫 번째, 말 없는 사랑.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배추값이 금값이라며 뉴스에서 연일 김장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떠오릅니다. 2002년 6월, 저는 28살의 나이에 경상도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한 그해 겨울,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내려와서 김장을 도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창 입덧이 심한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실까 싶어 곧장 내려간다고 대답하였습니다. 12월, 첫눈이 내리는 날, 생애의 첫 김장을 시어머니와 둘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배추 50포기를 소금에 절일 때마다 짠물에 손가락 마디가 저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은 점점 지쳐가고 젓갈 냄새 때문에 입덧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와 잠시 통화를 하는 사이 입덧도 가라앉힐 겸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을 거닐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욕탕 간판이 왜 그렇게 눈에 띄던지 날씨도 춥고 잠깐이라도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고 싶어서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차, 1시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부랴부랴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에게 호된 꾸중을 들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턱끝까지 찼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장이 끝난 후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는 시어머니의 꾸중으로 하루 종일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묵묵히 딸의 투정을 들어만 주실 뿐 평소랑 다름없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 위로도 없이 끊으시다니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구보다 딸들에게 자상하고 다정했던 친정 아버지가 어느 날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친정집에 모여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몇 건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빼곡하게 적으셨는지. 그런데 일기장을 덮을 즈음 저의 눈길을 멈추게 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우리 막둥이 연수가 밤늦게 울면서 전화가 왔다. 볼몸이 아닌 딸아이가 모진 시집살이에 힘이 드나 보다. 시집간 딸의 마음은 친정엄마가 가장 잘 안다고 하던데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난 아내 대신 나라도 연수의 버팀목이 되어줘야겠다.
그 당시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내심 속상하셨는지 일기장에 그날의 일을 몇 줄 적어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한없이 주기만 하는 부모님의 묵묵한 사랑.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날 저는 부모님의 말 없는 사랑이 가장 든든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봉도서관 이야기 보따리 2번째. 아들 고마워. 범수는 무뚝뚝하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늘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지만 번번이 머뭇거리기만 했다. 오늘도 범수는 아침에 일어나 식탁으로 향했다. 하지만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엄마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 엄마는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방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아빠가 나왔다. 쉿! 범수야, 엄마가 많이 아파. 아파요? 며칠 전부터 춥다고 하더니 감기에 걸렸나 봐. 오늘은 아침밥 대신 바나나랑 우유라도 먹고 학교에 가렴. 네. 범수는 엄마가 아팠던 적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다. 강철 같기만 했던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바나나를 먹으며 생각에 잠겨있던 범수는 서둘러 학교 갈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막상 학교에 도착해서는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았다. 실내화 가방을 휘두르며 집에 도착했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범수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엄마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엄마! 범수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어보았다. 엄마는 밝았고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로 누워 있었다. 여전히 힘들어 보였다. 엄마, 아직 아파? 범수야, 학교 잘 갔다 왔어? 엄마 괜찮아. 밥 먹어야지. 오면서 친구랑 붕어빵 먹었어요. 밥 먹어야지. 네. 범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엄마 방을 빠져나왔다. 배가 고팠지만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날 밤 아빠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범수는 눈을 뜨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어제처럼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 범수는 서러운 마음에 엄마를 큰 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기대했던 엄마 대신 아빠가 나타났다. 범수야, 엄마가 많이 아파. 아빠가 밥 챙겨줄 테니까 기다려. 아빠는 차가운 우유에 시리얼을 부어주었다. 어제 범수가 느꼈던 이상한 마음이 무엇인지 범수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엄마에 대한 걱정이었다. 범수는 그릇을 반도체 비우지 않고 식탁에서 일어나 학교로 향했다. 친구들과 웃으며 얘기했지만 하나도 신이 나지 않았다. 늘 집에 돌아가던 길에는 실내화 주머니를 휘둘렀지만 오늘은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던 범수는
문득 어제 경훈이와 사 먹은 붕어빵이 떠올랐다. 경훈이는 붕어빵을 꼬리부터 씹으며 범수에게 이야기했었다. 내가 작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는데 밥을 안 먹어서 엄마가 붕어빵을 사줬거든? 근데 붕어빵을 다 먹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감기가 싹 나아 있었어. 범수는 어제 먹은 붕어빵 집으로 뛰어갔다. 아저씨, 붕어빵 주세요. 한 개에 500원인데 몇 개 줄까? 순간 범수는 고민했다. 바지 주머니에는 포켓몬 카드를 사려고 모아둔 돈 2,000원이 있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범수는 주먹을 꼭 쥐고 아저씨에게 대답했다. 2,000원어치 주세요. 범수는 혹시나 붕어빵이 식을까 품 안에 넣고 실내화 가방을 신나게 휘두르며 집으로 향했다. 엄마!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 붕어빵 먹으면 감기가 금방 나아질 거래요. 경훈이가 그랬어. 범수는 품 안에 넣어온 붕어빵을 꺼내 엄마에게 내밀었다. 엄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따뜻한 붕어빵을 손에 쥐었다. 벌써 다 나은 것 같아. 어이쿠, 우리 아들 고마워. 엄마는 범수를 꼭 안아주었다. 범수도 엄마의 품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다른 때보다도 엄마의 온기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수봉도서관 이야기 보따리 3번째. 말썽쟁이 내 동생. 우리 집은 해가 지면 달빛을 가로등 삼아 논길을 걸어야만 하는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아빠는 물고기 잡이로, 엄마는 농사일로 늘 바쁘셨고 어린 동생을 돌보는 일은 늘 나의 몫이었다. 동생은 집안의 사고뭉치였고 나는 언제나 동생을 수습하기에 바빴다. 어느 날은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소화제를 먹고 새빨개진 얼굴로 논두렁을 돌아다니다가 길바닥에서 잠이 든 일이 있다. 그날 동생은 소화제 열알을 먹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동생은 동네에서 소문난 말썽쟁이가 되었지만 덕분에 동네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굴채즙 파는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까주시는 굴을 쏙쏙 받아먹다가 어느 날부터 초장을 들고 다니기 시작해 할머니들을 배꼽 빠지게 했던 내 동생은 동네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또 어느 날은 엄마가 차려준 밥을 다 먹고도 남의 집을 기웃거리며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바람에 아버지는 동생을 찾으러 동네를 훑고 다니신 적도 있다. 그뿐인가 동네에 소각장을 짓던 때는 공사장 근처에서 놀다가 벽돌에 찍혀 발등이 찢어져 들어오기도 하고 남의 집게 꼬리털을 잡아 뽑겠다며 덤비다가 팔뚝이 물려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 농사로 바쁘셨던 부모님은 내가 동생을 잘 돌봐줘야 한다며 2살 어린 동생을 번번이 신신당부하셨다. 어느 날 손에 빨랫줄을 꼭 쥐어주시며 묶고 다니면 좀 낫지 않으려나 하셨다. 동생은 걷기 시작하면서 군말 없이 빨랫줄에 묶여 내 손에 끌려다니곤 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동생에게 큰 사고가 생기게 된다. 논 가운데 있던 우물 위를 빙빙 돌다가
발을 헛디뎠는지 순식간에 물 아래로 풍덩 빠졌던 것이다. 동생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나를 향해 애타게 울부짖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동생의 눈동자를 발견하자 심장이 요동쳤다. 어린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두려움이었다. 그때 무언가가 손목을 잡아채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동생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선, 바로 빨랫줄이었다. 동생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손에 묶여있는 빨랫줄을 힘껏 잡아당겼다. 하지만 동생은 계속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 우물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갔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나타난 아빠가 순식간에 우물 안으로 들어가 허우적거리는 동생을 끄집어 올렸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밭에서 일하시던 중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우리를 찾아 나섰다고 하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는 동생을 등에 업고 나를 슈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를 하나 사서 내 손에 쥐어주셨다. 동생을 잘 데리고 다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아빠의 말 한마디에 가슴을 쿡쿡 찌르는 것처럼 목이 메어졌다. 아직 풀리지 않던 긴장감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손에는 차가운 포 아이스크림이 쥐어져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뭉클함이 올라왔다. 그 후로 동생은 목욕을 힘들어했다. 물이 얼굴에 닿으면 숨을 못 쉬겠다며 엄마를 핥히고 잡아 뜯기도 했다. 지금도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어느 날은 목에, 어느 날은 손에 줄이 묶인 동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제는 훌쩍 커서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따고 세계로 물놀이를 다니는 동생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 숨겨지지 않는 조마조마한 마음에 오늘도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봉도서관 이야기 보따리 4번째.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수봉도서관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아요. 하지만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서툰 소리였어요. 정확하지 않아서 자꾸 틀리기만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글씨와 그림. 두 친구와 친해지면서 셋이서 함께 책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다녀요. 누군가의 삶 속에 숨어있는 보석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를요. 언젠가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더 넓은 곳으로 소리가 커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봄이 오는 계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나는 소리입니다.